저는 출근해서 이제 응대 이제 출근해서 그걸 하거든요. 명상하고 하고 그분 존재들한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현재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전과 후가 선생님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여섯 분들도 다른 분들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수업을 한번 오셨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전과 이렇게 오신 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신 우리 질문자님은. 그런데 빠르게 지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직업에서도 달라지고 인생의 주변의 인연에서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했고 위치가 달라졌고 성공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 하나 바꿨는데 주변에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직업에 있으신데 금세 그 사람에 대한 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남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장사하고 영업하면서 뭔가 하나 기획한 거를 잘 팔고 판매를 위해서 또는 수익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움직일 수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감사함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까지 열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인연들이 찾아오는 것. 이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걸 감사함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그전에는. 당연한 거고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일할 곳이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그리고 일할 공간이 있고 아직까지 내 머리가 그래도 치매 안 걸려서 아직까지 사람들과 대응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다 감사할 일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가 달라지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체 유심조. 그리고 또 하나 편한 거 선생님한테 법문들에서 왜 구독자님들은 그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있는 그대로 같은 환경대로 제가 그랬거든요. 안 받아들였거든요. 왜 나만 그래야 돼? 내가 어째서? 내가 뭐가 잘못했어? 불만이 많았거든요. 선생님이 놔버려라. 내려놓아라. 왜 갖고 있냐? 근데 그거에서 명상에서도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24시간 그랬거든요. 꺾고 다니면 잘 때까지. 그러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만족을 주하며 살아라. 저는 솔직히 만족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이제 사람이 다 만족하며 살 수는 없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없지만 만족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불만족이죠. 근데 이제 만족과 불만족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인생은. 그래서 내가 불만족인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불만족인 마음의 이제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게 자꾸 쌓여요. 이걸 우리가 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습관이 자꾸 쌓이면 결국은 이게 업이 되는데 업은 굳는다는 뜻이에요. 굳어서 결국은 장애를 일으켜요. 이걸 업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만족인 마음이 자꾸 자라면 이게 돌덩이처럼 굳어서 나중에는 불만족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습관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을 여러분들이 불만족하든 만족하든 인생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뭔가 갑자기 로또가 되고 갑자기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고 갑자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에 하나도 드물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가능하면 만족스러운 걸 찾는 거예요. 다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내가 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불만족적인 사람은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만 자꾸 지켜보게 돼요. 그래서 삶 자체가 불만족스럽게 바뀌어요. 그러면 만족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 만족한 걸 찾으려면 감사한 걸 찾아야 돼요. 감사한 걸. 그래서 습관적으로도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루에 하나씩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감사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여기 우리 선생님. 아이들 건강. 아이들 지금 건강한 거. 정말 좋은 말씀이시죠. 얼마 전에 아이가 한 명, 어머니가 아이를 모시고 왔는데 아이가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을까봐 싶어서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근데 아이가 건강할 때는 몰랐대요, 그게. 근데 이제 부부 사이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이러면서 아이가 갑자기 좀 멍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깊어졌대요. 그때 이후로 아이가 조금 증상들이, 안 좋은 증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ADHD에서 또 지적 약간 장애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부모가 싸운 거를 그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싸운 거, 그걸 어릴 때부터 했대요. 뱃속에서부터 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게 아이가 뱃속에부터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4살인데 3살 때까지는 전혀 모르다가 4살 되니까 약간의 인지 능력들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걸 발견하고, 그제서야 아, 재환님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건강해지면 아이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이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쭉 자랐으면 아이가 건강한 게 감사한지 잘 모릅니다. 본인은 어떤 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평상심이 도다. 평상 편안하게 흘러가는 이 일상이 그냥 가장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기복적인 일이 일어나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딱 좋은 일을 딱 느끼고 나면 그 좋은 데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괴로워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걸 중도라고 하는데, 큰 흐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걸 2글자로 지복이라고 표현해요. 흔들리지 않는 행복감. 이거는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 여행을 가야, 돈을 갑자기 보너스를 타야 이런 행복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생활하는데 뭔가 잔잔한 행복감, 요게 집중, 사소한 행복감. 그냥 남편이 근무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잠시 보는 거, 남편하고 잠시 얘기하는 거, 또는 명상 잠시 하면서, 또는 내가 책을 잠시 읽는 거, 소소하게 혼자 있지만 내가 뭐 라면 하나 끓여서 김치랑 맛있게 먹는 거, 이게 다 소소한 행복감들이거든요. 그렇죠. 소소하게 뜨개질하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집안의 깨끗함 속에서 차 한잔하는 거, 이것도 행복감이에요. 뭐 싱크대 위에 가득 쌓인 설거지를 보고 있다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행주 탁 짜고 딱 널어놓고 이제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혼자 살거든요. 예, 혼자 있으니까, 제주도에 있으니까 설거지가 있을 때 하고 딱 짜고 모두 다 청소 딱 하고 행주 착 짜고 딱 널어놨을 때, 그때 바싹 말랐을 때, 또 다음날 바싹 말랐을 때 행복해요. 예, 그게 그냥 작은 행복감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은 최근에 좀 어떤 게 감사한 면이 있었을까요? 아내가 그냥 애가 있어, 애가 생기고 나서도 그냥 그렇게 큰 무탈하게 잘 예, 지금 임신한 아내가 몇 개월이 35주차 됐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8개월 차 되어서, 이제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아이가 이제 떠나면서 병원에, 가장 좋은 병원에 이제 인공수정해서 임신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그냥 10개월 동안 애 낳을 때까지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이를 귀하게 해서 아이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딸이 나왔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20살이 넘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딸이 자신에게 가장 힘든 존재다라는 거예요.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엄마한테 마음 못 박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대요. 왜냐? 7개월 때 한번 아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가지려고 3년 동안 노력해서 인공수정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또 떠날까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의사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관리하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 아이를. 돈도 조금 있는 집안이야. 그래서 귀하게 키웠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성인이 되면서 가장 미워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 엄마가 그 집착, 뱃속에서부터 집착했던 게 아이에게 이어지면서 이 딸은 엄마가 가장 싫고 엄마랑 가장 멀리 떠나고 싶어서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저기 멀리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고 싶다 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엄마가 좋아하는 게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기서 제 앞에서 재환님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살 됐는데 아이가 대학 보내놨는데 대학도 다 자퇴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이한테 너무 집착하고 너무 아이한테 매달려 놓으니까 이 자식은 엄마의 말이면 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가 자꾸 엄마랑 멀리 있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되잖아. 성인이면 그냥 내 자식 아니다 생각하고 내버려 두고 아이의 삶을 그냥 존중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마음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분 이제 임신하신 우리 임산부가 계시니까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면 이 자식이 괴로워진다. 그냥 있는 존재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있으니까 고맙다, 이 마음. 근데 그분은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어요. 학교 제일 좋은 학교, 제일 좋은 과외, 제일 좋은 음식, 이유식 하나도 외국에서 온 거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근데 아이는 그게 감옥 같았다는 거예요. 감옥 같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그게. 뱃속에 때부터 안 느꼈겠어요, 그게. 그래서 빨리 떠나고 싶어서 유학 보내달라 그랬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자식에게 집착을 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이대로 너는 그냥 존재만으로 감사해.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너의 삶을 존중해. 내 자식 고맙다, 태어나줘서. 저는 이 말이 가장 아이에게 자존감을 세우고 아이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래야 되돌아오고 싶은 곳이 부모가 돼야 돼요. 느티나무가 돼야 돼요. 힘들 때 되돌아오고 싶은 것이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부모는 든든한 느티나무와 바위와 같은 거예요. 근데 바위에 치여가지고 너무 큰, 부모가 너무 나무가 커버리니까 아이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햇볕을 못 벗고. 그러니까 부모는 옆에서 비켜주고 때론 비바람 맞고 태양도 맞으면서 이 아이가 좀 거칠게 자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게 그게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모든 게 다 감사하죠. 지금 이제 입덧도 없고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엄마의 평온함이 있으면 그래요. 엄마가 좀 까탈스럽고 엄마가 예민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보면 여성분들 보면 자신의 몸매 또 자신의 이 아이를 가지면서 자기가 불편한 거, 몸이 무거운 거, 짜증이 올라오는 거, 임산부 우울증 등등 산후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고민들과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입덧이라는 게 그냥 음식에 대한 그런 감각이 아니라 내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입덧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크게 임산부시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평안한 거예요. 그 또한 엄마가 아이에게 건강을 가장 준추적인 역할을 본인이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80%의 병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의 유전자가 이제 형성이 다 되고 평생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민하잖아요. 특히나 남편이 이제 임신한 아내에 대해서 잘하는 남편보다 조금 예전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임산부에게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결국은 이 스트레스가 누구에게 간다? 아기에게 가요. 여기 남편분도 같이 오신 게 너무 잘한 게 아이가 탄생을 하면 보통 남자는 아이에 집중을 합니다. 아이에 보고 싶고 아이를. 근데 그거는 아이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남편분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아이의 뿌리가, 아이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정확하게 뿌리는 누구다?
엄마인 거예요, 엄마. 열매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뿌리에 영향을 받아요. 아이, 내 새끼, 내 아이의 귀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엄마가 평안해야 아이의 영향을 가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산 후에 아내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보통 이걸 잘못 알아서 보통 자식에게 집중을 해요. 자식에게 집중하는 건 엄마가 하시면 되고, 남편은 아내의 케어를 위해서 어떤 게 불편한가, 그렇게 해야 자식이 잘 클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